작가의 말.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365일 중에 298일이나 되는 이 세계는 줄곧 부서져 내리는 섬이고, 이 섬의 한 모퉁이에서 매일 소수점 아래를 정리하며 살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물도 잘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것저것 만들다가 소설도 쓴다. 9월 중 발간될 황정은 작가의 신간 소설집 연년셋의 생각에 첫 소설집을 읽었을 때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했던가 싶어 지나간 리뷰를 들춰보았다. 먼저 소설집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황정은 소설의 느낌적 느낌을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으로 그 당시 인상적으로 읽었다는 단편 하나를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첨가한 후기도 올려본다.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녀의 소설 또는 소설 속의 목소리, 아니면 황정은이라는 자연인, 그 모두가 결국 하나겠지만 그것을 읽어가는 일은 묵묵하다거나 담담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 기분이다. 이건 뭐야 하고 황당한 소리와 함께 책장을 덮을 사람도 있겠지만, 비틀린 것, 비틀렸다는 표현은 뭔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잠시 곰곰이 들여다보고 그 비틀린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황정은식 이야기를 알아먹지 않나 싶다. 그렇다고 뭐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뻔해서 하나마나한 생각들이나 투명할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소설이라면 굳이 소설을 쓰거나 읽을 필요는 없다. 뻔해 보이는 것도 낯설게 하기가 소설가들의 본업이다. 하지만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0년 현재의 어떤 소설, 어떤 작가들은 일상을 복사하듯이 소설을 쓰고, 또 대중들은 그런 소설에 환호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나야 뭐 안 보면 그만이긴 한데,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소설이란 것인지 대중의 기호란 것인지 그런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곧 꼰대가 되었다는 증거 같기도 해서 씁쓸할 뿐이다. 황정은이 그려내는 낯선 풍경들이 장쾌한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 대기권 밖의 신비스러운 장면도 아닌 입술 거스름이나 뜯고 있는 옆사람 이야기인데, 나는 그런 장면들에 탐닉하는 독자인 것 같다. 물론 또래의 여러 작가들이 그렇고 그런 일상에 대해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황정은 특유의 색깔이 강렬한 빨강이나 서늘한 청색은 아니고, 그녀 특유의 색깔은 첫 소설집으로부터 이제 착색되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한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워지려는 이율배반적인 색도 새기듯이 CMYK, RGB 같은 대표색이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파스텔 톤을 끄집어내 대표색으로 만들어낸 것이 황정은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것의 매력을 본다면 황정은의 애독자가 될 것 같다. 각 단편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읽었거나 읽을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관심이나 팬심과 같은 의무감에서 읽어야 할 사람들은 찾아 읽을 테니까 굳이 미주알 고주알 떠든다는 건 무의미하다. 하지만 11편의 단편 가운데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8번째 작품 오뚜기와 집박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본다. 오뚜기와 집박이에는 한 집에 살고 있는 기조와 무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기조가 작아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설정을 두고 좀 황당한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설정보다 소설이 보여주는 몇몇 장면에 주목했다. 첫 번째 장면. 기조는 여러 아이들과 수영을 하는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 무도에게 이야기해준다. 그 과정에서 자꾸만 되풀이되는 꿈속 장면에 대해 왜? 라고 묻는 걸 무도는 이해하지 못한다. 두 번째 장면. 작아진 기조가 한 번씩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증상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무도의 행동이 왜 그렇게 빠르냐는 말에 무도는 이 정도면 보통이라고 한다. 그 보통이라는 것에 대해 기조는 여러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 이야기가 소개된다. 나는 저 두 장면을 통해 왜라고 묻지 않는 무감각한 일상에 파묻혀 사는 것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보통이라는 잣대에 대한 것, 그리고 개미 이야기 등을 아주 잘 버무린 황정은식의 비틀기로 써낸 소설이 아닌가 한다. 적어도 내가 읽기엔 그렇더라 그 말이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오뚜기와 집박이에서 오뚜기라는 장난감은 누구나 알듯이 넘어뜨려도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상 복귀와 반복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박이라는 것은 조류의 일종으로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하고 많은 조류의 이름 가운데 왜 하필 집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까 하고 의심을 해본다. 지금부터는 진짜 엉뚱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집박이라는 말과 자빠지다 라는 말은 뭔가 좀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 그 말이다. 나만의 터무니없는 과대 해석이겠지만 자빠진다는 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 대부분은 또 그렇게 닥쳐오고 그런 일상에 파묻혀 산다. 그것에 대해 왜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통의 범주라 할 수 있는 일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그것은 곧 비상 상황으로 연결된다. 다들 자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생활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고들 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 외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쓸쓸하고 때론 비루하게 소설을 읽으면서 말이다. 여하튼 자빠졌다가 거의 자동으로 다시 원상태로 일어나는 오뚜기라는 것과 집박이라는 이름을 함께 배치한 작가의 감각은 예사롭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읽어주기를 작가는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건 지나친 나만의 억측이겠지만 말이다. 살짝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소설가 황정은의 팬이라면 경장편 백의 그림자를 읽어봤을 것인데 백의 그림자를 먼저 읽고 이 오뚜기와 집박이를 읽는다면 어떤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다. 나는 소설 백의 그림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소설 초반부에 은교와 무제가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것이다.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장면과 이 오뚜기와 집박이 시작 부분을 다시 읽었을 때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이랄까? 어쩌면 백의 그림자라는 이야기의 씨앗이 여기가 아닐까 하는 이 또한 나만의 망상을 해보기도 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재 백의 그림자는 절판 상태다. 내가 알기로 아마 20에서 30세 이상 많이 팔린 작품인데 출판사와 작가는 왜 절판시켜버린 것인지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신작 소식에 첫 소설집을 꺼내 들춰봤는데 다시 읽어본 작품은 내가 언제 읽었나 하는 낯섦과 미처 느끼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어 역시나 독서는 많이 읽기보다 여러 번 읽기가 맞는 거구나 란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여러모로 우중충한 시절의 신작 소설은 소소한 즐거움이 될 것 같다.